오늘 당장 중국이 리튬 수도꼭지를 잠근다면 여러분이 예약한 전기차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기약 없음입니다. 배터리 원료의 90%를 쥔 중국의 그림자.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을 비웃으며 돈 잔치를 준비하는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설계한 배터리 독립 시나리오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요즘 뉴스 보시면 중국 배터리 원료 수출 통제 강화, 미국 보조금 규정 더 까다로워진다, 전기차 가격 또 오른다, 이런 제목이 하루가 멀다 하고 뜹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배터리는 기술 싸움 아니야. 삼성, LG 같은 회사들이 잘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알게 됩니다. 첫째, 왜 지금 한국 배터리 산업이 기술이 아니라 목줄을 잡힌 상태인지. 둘째, 중국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공장이 멈출 수 있는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셋째, 그리고 이 위기가 왜 주식시장에서는 거대한 돈의 이동 신호가 되는지까지 전부 연결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지금 한국 배터리 산업은 초고급 레스토랑인데 주방은 세계 최고급이고 요리사도 최상급인데 가스밸브를 옆집 중국이 쥐고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작년 말부터 중국이 흑연, 그러니까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재료 수출을 허가제로 바꾸면서 국내 음극자의 공장 가동률이 한때 15%나 떨어졌습니다. 자동차 공장이 멈춘 것도 아니고 주문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재료가 늦게 와서 공장을 세운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리튬입니다. 배터리의 쌀이라고 불리는 수산화리튬이라는 재료가 있는데 전 세계 물량의 약 65%를 아직도 중국에서 정제합니다. 광산이 어디 있든 상관없습니다. 씻고 정제하고 배터리에 쓸 수 있게 만드는 마지막 공정이 중국 손에 있다는 뜻이죠. 수도꼭지의 손잡이가 중국에 있는 셈입니다. 그 사이 중국 업체들은 값싼 LFP 배터리를 쏟아내면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40% 넘게 가져갔고, 한국이 강하던 NCM 배터리는 가격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이 판을 뒤집는 규칙을 꺼내듭니다. FEOC 규정. 쉽게 말하면 중국 회사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보조금 안 줌이라는 법인데 2026년 1월부터는 중국산 소재가 1%만 들어가도 전기차 보조금이 바로 끊깁니다. 마치 햄버거에 고기 원산지 스티커 하나 잘못 붙이면 판매 금지시키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한국 배터리의 핵심 광물 중 70에서 많게는 90%를 아직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현재 국제에너지안보지수에서 취약 국가로 분류됩니다. 여기에 자원 가진 나라들도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멕시코와 볼리비아는 리튬을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했고, 기존 중국 자본 말고는 새로 들어오기도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히토류 연구자석 제조 기술 수출도 막아버렸습니다. 자동차 심장에 들어가는 자석 만드는 법을 공개 안 하겠다는 겁니다. 또 중국 안에서는 리튬 선물 시장에 투기 자금이 몰리면서 한 달 사이 가격이 20%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게 배터리 회사들 입장에서는 재료비가 롤러코스터 타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유럽으로 수출할 때는 탄소 국경세라는 게 붙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만들면 탄소를 많이 배출했다고 판단돼서 관세 폭탄을 맞고 한국 기업이 대신 뒤집었습니다. 거기에 홍해 사태 같은 일이 터지면 중국에서 원자재 실어오는 바의 운임이 평소의 3배까지 튀어오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한국 배터리는 기술로 싸우는 산업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한 나라가 수도꼭지를 쥐고 있는 구조에서 숨 참고 버티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중국이 수도꼭지를 잠그면 한국 배터리는 멈춘다. 듣기만 해도 등골 서늘하죠.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또 하나 착각합니다. 그럼 한국은 끝난 거 아냐?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이 문을 걸어 잠그는 순간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느냐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돈이 움직이는 방향이고, 다음 장면에서 이 전쟁이
어떻게 공장 싸움이 아니라 땅 싸움, 광산 싸움으로 바뀌는지 보게 될 겁니다. 중국이 수도꼭지를 쥐고 흔드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가만히 맞고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배터리 업계에서 벌어지는 진짜 싸움은 기술 전쟁이 아니라 땅 따먹기 전쟁입니다. 공장 많이 짓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누가 먼저 리튬이 묻힌 땅에 깃발 꽂느냐의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해 예전에는 라면 맛있게 끓이는 사람이 장사 잘 됐다면 이제는 밀가루 공장, 스프 공장, 심지어 밀밭까지 가진 사람이 이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제일 먼저 움직였습니다. 남미 아르헨티나에 있는 옴브레 무에르토라는 거대한 소금 사막, 거기서 올해부터 연간 약 5만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을 직접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기차 수백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남의 가게에서 쌀 사오던 사람이 논부터 산 겁니다. 동시에 에코프로는 아예 생산 방식을 바꿨습니다. 원료 들여와서 가공하고 쓰고 버리는 구조가 아니라 만들고 쓰고 다시 회수해서 재활용까지 한 단지에서 끝내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클로즈드 루프, 쉽게 말해 공장 안에 미니 광산을 하나 더 만든 겁니다. 이 덕분에 물류비랑 공정시간이 기존보다 30% 이상 줄었습니다. 택배 2번 보내던 걸 집 앞에서 바로 받는 구조가 된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전구체, 배터리 맛을 결정하는 양념 같은 재료가 있습니다. 이걸 예전에는 90%를 중국에서 사왔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공장을 키우면서 지금은 의존도가 5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절반은 스스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양극재, 음극재를 세트로 묶어서 GM, 혼다 같은 글로벌 기업에 공급합니다. 완성차 회사의 풀패키지로 마치 휴대폰 살 때 충전기, 케이블, 보호 필름까지 한 박스에 다 들어있는 것처럼요.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중국 안 거치고 한 번에 조달되니까 리스크가 확 줄어듭니다. 또 한국 기업들은 호주 리튬 광산 지분을 직접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 원료의 약 40%를 중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한국으로 들여옵니다. 중간 상인 건너뛰고 산지 직송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결정타를 날립니다. 기존에는 리튬을 뽑아내는데 1년 가까이 걸렸는데 리튬 직접 추출 기술, 줄여서 DX라는 방법을 개발해서 생산 기간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김치 담그는데 일주일 걸리던 집이 하루 만에 같은 양 담그는 기술을 만든 셈입니다. 여기에 북미 전략도 깔립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양극재 공장을 지어서 미국 법 기준에 100% 맞는 배터리 소재를 현지에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손 안 거친 메이드 인 USA 배터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조금도 살아납니다. 안전하고 정치 리스크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돈의 구조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원자재 값 오르면 이익, 떨어지면 적자였는데 지금은 광산 마진, 가공 마진을 동시에 챙깁니다.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도 광산에서 남고 올라가도 가공에서 남습니다. 그래서 수직계 열화가 끝난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최대 2배까지 방어됩니다. 흔히 말하는 수직계 열화, 쉽게 설명하면 밀가루 값이 오르든 내리든 빵집이 아니라 밀밭 주인도 같이 하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유럽 수출용으로는 광물이 어디서 왔는지 전부 추적하는 시스템도 깔았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광산부터 공장까지 기록을 남겨서 중국산 아닙니다 라는 인증을 통과합니다. 출입국 도장 찍듯 광물 여권을 만든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장과 광산이 실시간으로 연결됩니다. AI가 광산 채굴량 보고 공장 생산량을 자동 조절합니다. 재고 쌓이면 멈추고 부족하면 늘립니다. 배터리 산업 전용 운영 체제, 일종의 배터리 OS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아직도 배터리는 기술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배터리는 반도체처럼 장비 싸움도 아니고 스마트폰처럼 디자인 싸움도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땅 싸움입니다. 연구실이 아니라 광산이 전장이고 논문이 아니라 소금 사막이 무기입니다.
지금 이 구조를 만든 회사들과 아직도 중국에서 원료 기다리는 회사들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집니다. 마치 수도관을 직접 가진 집과 옆집 수도 빌려 쓰는 집의 차이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차이가 다음 단계에서 주식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진짜 폭발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랑 중국 싸우면 전 세계 경제 다 같이 망하는 거 아니야? 배터리 회사들도 그냥 휘말리는 피해자겠지. 이게 가장 큰 착각입니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파는 태풍이 오면 다 같이 젖는 구조가 아니라 어떤 집은 물에 잠기고 어떤 집은 그 물로 발정이 돌려 돈 버는 구조입니다. 바로 그 발정이 쥔 쪽이 한국 배터리 기업들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전기차를 팔 때 배터리 안에 중국 해외 우려 기관, 그러니까 중국 정부랑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연결된 회사의 원료가 7,500달러,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넘는 보조금을 통째로 못 받게 됐습니다. 자동차 한 대 팔 때마다 옵션 값이 아니라 엔진 하나 빠지는 수준입니다. 이 규칙이 생기자마자 시장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중국 원료 안 쓰는 수직 계열화 기업들, 즉 광산부터 소재까지 가치가 폭등했습니다. 직접 가진 한국 기업들이 옆 가게들은 영업 정지 맞았는데 우리 가게만 정부가 손님 한 명당 현금 보너스를 얹어주는 상황이 된 겁니다. 유럽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유럽판 배터리 규칙인 핵심원 자재법이 시행되면서 자기네 땅에서 만든 소재 비중이 40%도 안 되는 회사들은 계약에서 하나씩 탈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바로 한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전엔 중국산 양극재가 싸서 잘 팔렸는데 이제는 중국산 아닌 것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산 소재가 15%에서 1% 비싸게 팔립니다. 마치 예전에는 수돗물 싸서 다 마셨는데 지금은 생수에 무균 인증 붙었다고 더 비싸게 사는 것과 같습니다. 공기 같은 안전이 돈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GM, 포드, 스텔란티스 같은 회사들이 예전엔 갑이었는데 지금은 포스코랑 에코프로 찾아와서 우리한테 10년만 안정적으로 공급 좀 해주세요 하고 장기 계약을 구걸합니다. 물건 파는 쪽이 줄 서는 게 아니라 사는 쪽이 줄 서는 시장으로 바뀐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니켈은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나는데 원래 이건 중국 손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캐서 한국 공장에서 정제하면 미국이 이걸 미국 적격 광물로 인정해주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쉽게 말해 원산지 스티커를 합법적으로 다시 붙이는 길을 만든 겁니다. 규칙을 어긴 게 아니라 규칙을 연구해서 통과한 겁니다. 탄소 국경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공장은 석탄 전기로 돌리다 보니 탄소를 많이 뿜습니다. 반면 한국의 수직 계열화 단지는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돌립니다. 그래서 같은 배터리를 만들어도 중국산은 세금 맞고 한국산은 오히려 혜택을 받습니다. 같은 상품인데 관세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에 지어둔 양극재 공장들이 올해부터 풀가동에 들어갑니다. 배로 실어 나를 필요도 없고 물류비 줄고 세금 깎아주고 거기에 미국 정부가 공장 하나 돌릴 때마다 보조금까지 얹어줍니다. 장사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중국 전용 기술로 여겨졌던 저가형 LFP 배터리마저 한국 기업들이 자체 공급망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싸구려 시장조차 중국 독점이 깨진 겁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광물이 어디서 캐졌는지, 어떤 공장을 거쳤는지, 마지막 배터리에 들어가기까지 전부 기록하는 추적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광물 주민등록증 같은 겁니다. 이게 없으면 유럽이랑 미국 시장 출입 자체가 막힙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 시스템을 가장 먼저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배터리 회사들을 그냥 공장 많은 제조업으로 봤는데 지금은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급 기업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평가하는 기준, 즉
회사의 몸값 배수가 2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공장값이 아니라 국가 생존 인프라 값으로 계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판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미중 갈등은 위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들어올 수 없는 경기장을 미국과 유럽이 만들어줬고 한국 기업들은 그 경기장에 이미 골대 앞까지 가 있습니다. 남들은 울면서 철수하는데 우리는 입장권 들고 독점 상영관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어디까지 가는지 마지막 장면에서 완전히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핵심만 딱 정리하면 이겁니다. 중국은 배터리 원료와 정제 공정을 쥐고 흔들며 세계 공급망의 수도꼭지를 잠갔고 한국 기업들은 광산부터 소재 재활용, 미국 현지 공장까지 직접 확보하는 수직 계열화로 그 수도관을 아예 새로 깔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중국이 못 들어오는 경기장을 법과 규제로 만들었고 그 안에서 한국 기업들은 보조금, 프리미엄 가격, 장기 계약, 세금 혜택까지 동시에 챙기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요약 정리하면 이겁니다. 배터리는 기술 싸움이 아니라 공급망을 가진 쪽이 돈을 쓸어 담는 구조로 바뀌었고 그 자리에 한국이 앉아있다.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배터리는 언젠가 중국이 다시 따라잡겠지. 광산도 언젠가 바닥나면 끝 아니야. 이게 두 번째 착각입니다. 이 산업의 진짜 무서운 부분은 한 번 구조를 만들면 시간이 갈수록 돈이 더 쉽게 벌리는 형태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걸 요리로 비유해 볼게요. 예전 배터리 산업은 치킨집 장사였습니다. 달값 오르면 욕먹고 달값 내리면 겨우 숨 돌리는 구조였죠. 그런데 지금 한국 기업들은 뭐가 됐냐면 닭농장 주인이자 사료회사 사장이자 프랜차이즈 본사까지 다 해먹는 구조가 됐습니다. 닭이 비싸지면 농장에서 벌고 싸지면 치킨 많이 팔아서 벌고 심지어 남은 뼈다귀까지 다시 가공해서 수익을 냅니다. 배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폐배터리를 갈아서 나오는 검은 가루, 이른바 블랙매스에서 리튬과 니켈을 다시 뽑아내는 재활용 수율이 거의 10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광산 하나 더 발견한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땅 파서 캐는 광산이 1세대라면 도시에서 쓰고 버린 배터리를 다시 캐내는 건 2세대 광산입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료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기업은 항상 돈을 법니다. 새 광물 팔아서 한 번 벌고 다 쓴 배터리 다시 팔아서 또 법니다. 한 번 판 물건으로 2번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운전으로 비유하면 더 쉽습니다. 예전엔 기름값 오르면 택시기사만 욕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는 택시 회사가 정유소까지 같이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기름값 오르면 정유소에서 벌고 내리면 손님 늘어서 택시로 벌고 어느 쪽이든 돈이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위치입니다. 여기에 전기차 비중은 계속 올라갑니다. 새로 팔리는 차 2대 중 1대가 전기차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고 전기차뿐 아니라 전력 저장용 배터리, 즉 ESS 시장까지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태양광 달고 공장마다 전기 저장하려면 배터리는 자동차보다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같은 소재를 누가 공급하느냐? 바로 지금 공급망을 쥔 기업들입니다. 사람들은 또 묻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같은 신기술 나오면 판 바뀌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전고체든 뭐든 안에 들어가는 리튬과 니켈과 기타 금속은 똑같습니다. 요리법이 바뀌어도 쌀과 물은 필요하듯 기술이 바뀌어도 광물과 정제 공정은 필요합니다. 즉 레시피가 달라져도 식재료 창고를 가진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 기업들은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국가 인프라 기업으로 평가받기 시작했고 주식시장에서도 공장 몇 개 가진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통제하는 회사로 값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배수가 2배로 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돈 버는 경제학에서 보는 진짜 본질입니다. 뉴스에서는 전기차 판매량, 기술력, 주가 등 이런 숫자만 떠드는데 진짜 돈은 조용히 공급망을 장악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시장이 떠들 때가 아니라
구조가 완성될 때 돈이 벌립니다. 지금 배터리 산업은 그 구조가 이미 끝나가는 단계입니다.